아빠 나 임신했어요. 그 한마디에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짤그랑하고 바닥을 튀었고요. 물잔이 덜컥거리면서 옆으로 밀렸어요. 약혼 상대 집 어머니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요. 아버지와 고성이는 그대로 굳은 사람처럼 딱 멈춰 섰어요. 어떻게 약혼자가 있는 앞에서 이런 폭탄을 던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영나가 진짜 독립을 하기 위해 자신이 임신을 했다고 폭탄 발언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겠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날 저녁 커다란 식탁 위에는 아직 반찬 그릇도 다 치워지지 않았어요. 뉴스 소리 켜둔 TV 화면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집안 사람들은 약혼식 날짜랑 예식장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그 식탁 끝에 앉아있던 막내딸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 임신했어요. 그 한마디에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짤그랑하고 바닥을 튀었고요. 물잔이 덜컥거리면서 옆으로 밀렸어요. 고성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아버지는 그대로 굳은 사람처럼 딱 멈춰 섰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그 아이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이였어요. 배에도 없고 병원 기록에도 없고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 약혼을 깨기 위해 자기 인생을 한 번에 뒤엎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임신이었어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인터넷에 이상한 영상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 집 그냥 통째로 망했으면 좋겠어. 나 이 집 딸 아니었으면 좋겠어.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울고 있는 젊은 여자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자기 집을 저주하듯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그냥 어디 또 별난 사람이네 하고 넘겼다가 곧 알게 됐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바로 그 재벌 회장의 막내딸이라는 걸요. 가짜 임신으로 약혼을 박살내고 저주 영상으로 집안 체면을 한 번 더 산산조각 낸 딸. 그 옆에서 끝까지 손을 놓지 못한 운전기사 한 사람. 그리고 그제야 딸 마음을 알게 된 늦게 깨달은 아버지. 오늘은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상처내고 또 어떻게 서로를 붙잡게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해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정말 요즘 애라서 철없이 그런 걸까? 아니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수십 번은 울고 애원했을까? 지금부터는 그 폭탄 선언이 터지기 바로 전까지 이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입 밖으로는 못 꺼냈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까요? 이 집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나 이 집 딸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들 아니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언젠가 가슴속 깊이 눌러뒀던 그 마음도 살짝 같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볼게요. 약혼 발표가 나기 전 그 집 딸 박영나가 부모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무릎까지 꿇었던 날로 말이죠. 약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택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웨딩 잡지랑 예식장 책자들이 수북이 쌓였고 식탁에 앉으면 늘 이런 얘기부터 시작됐어요. 신랑 쪽 어머님이랑 색 맞춰야 한다더라. 호텔은 그 집안에서 자주 쓰는 데니까 우리가 날짜 맞춰야겠다. 사람들 입에서는 사랑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직 호텔 예단, 기사, 합병, 회사 이야기뿐이었죠. 그 식탁 한쪽 끝에 조용히 숟가락만 움직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막내딸 박영나였어요. 영나는 처음엔 정말 정중하게 말해보려고 했어요. 아빠, 저 그 사람 잘 몰라요. 몇 번 만나보긴 했는데 그냥 거래처 사장님 만나는 느낌이에요. 박진석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거다. 감정이 들어가면 판단이 흐려진다. 넌 이제 우리 집, 우리 회사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이다. 개인 감정보다는 집안하고 회사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 말에 영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에게는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해도 안 통하겠다 싶어서 이번엔 엄마를 찾아갔어요. 드레스룸. 커다란 거울 앞에서 고성이가 약혼식에 입을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옷걸이마다 번쩍이는 드레스들이 줄줄이 걸려 있고 조명은 은은하게 비치고 그야말로 완벽하게 꾸며진 삶이 걸려 있는 방이었죠. 엄마 잠깐만 얘기할 수 있어요? 봐봐. 이 색이 낫지 않아? 신랑 집이랑 사진 찍었을 때 딱 살겠다, 그치? 영란은 조심스럽게 엄마와 거울 사이에 한 걸음 들어갔어요. 엄마, 나 그 약혼 진짜 하기 싫어요. 고성이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런데 고개를 돌리진 않고 거울 속 눈으로만 딸을 한번 훑어봤어요. 또 시작이네. 어디가 그렇게 싫은데. 사람이 싫은 건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 사람 옆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꽉 막힌다고 해야 하나. 그냥 회사 계약서에 도장 찍는 기분이에요. 결혼이 원래 그래. 고성이는 한숨도 쉬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 준비한 대사를 꺼내듯 담담했죠. 설렘은 연애할 때 쓰는 거고 결혼은 집안이랑 회사가 같이 하는 거래야. 너는 지금부터 숨 크게 들이쉬고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거야. 엄마, 저 그냥 우리 집 평범한 셋째 딸이면 안 돼요? 왜 꼭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딸이어야 해요? 그 말에 고성이가 비로소 고개를 돌렸어요. 너 하나로 이 집이 편해지고 회사 수천 명이 편해질 수 있다면 그게 그렇게 큰 희생이니? 엄마에겐 제 인생이 그 정도 값밖에 안 돼요? 방 안 공기가 뚝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잠깐의 침묵 뒤에 고성이가 먼저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너 지금 사치스러운 고민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넌 조건 다 갖춘 집이랑 결혼하라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전 그 사람을 모르겠어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도 알 자신이 없어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결혼하고 나서 알아갈 시간 평생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진짜 무서워요.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영나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머리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요. 저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하게 해주세요. 좋아해보기도 전에 싫어할 기회도 없이 그냥 집안이 정해준 사람 옆에 평생 서 있고 싶지는 않아요. 엄마, 이번 한 번만 제 편 들어줄 수 없어요? 거울 속에는 무릎 꿇고 우는 딸과 완벽하게 꾸며진 옷차림의 엄마가 나란히 비쳐 있었어요. 잠시 후 고성이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도 차가웠어요. 너 무릎 꿇는 거 엄마는 오늘 처음 본다. 엄마, 좋아. 근데 이 장면 오늘까지만 할 거야. 내일 아침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서 드레스 피팅 가.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엄마, 제 말 한 번만 생각이라도. 너는 그림 그리는 화가가 아니야. 엄마가 만든 작품이야. 누가 봐도 완벽하게 옆에 세워두고 싶은 딸. 엄마는 그거 하나 보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이 방, 엄마는 평생 기어다니면서 얻은 방이야. 그러니까 일어나.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릴 때까지 영란은 그대로 무릎 꿇은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에게는 이성적으로 설득해봤고 엄마에게는 무릎까지 꿇고 매달려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너 하나 희생하면 된다. 이 집을 위해서다. 그게 내가 태어난 이유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꽉 막혀있는 집안에서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자 약혼식 일주일 전 그 식탁 위에서 영나 입에서 튀어나온 마지막 선택지가 바로 그 말이었던 거예요. 아빠 나 임신했어요.
여기까지가 폭탄 선언 터지기 직전까지의 이야기예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그 한마디가 던져진 뒤에 이 집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떤 선택들이 이어지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약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다 모이고 회사 핵심 임원들과 법무팀, 몇몇 친인척들까지 모여서 비공개로 중요한 자리를 한번 가지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식순서 점검이라 했지만 실제 내용은 합병 조건 최종 조율 약혼 공식 발표 문구 확정이었어요. 긴 식탁 한가운데 깨끗하게 달인 흰 식탁보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서류철이 몇 개 놓여 있었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럼 이쪽이 양해각서 최종안이고요. 여기에 사인해 주시면 약혼 발표와 동시에 합병 계약도 언론에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숫자와 조건에 집중하고 있을 때 딱 한 사람만 그 서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박영라였어요. 서류 위에 글자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속으로 계속 되뇌고 있었어요. 마지막 기회야. 오늘 말 안 하면 진짜 평생 못 말한다. 엄마도 아빠도 이제 더는 안 들어줄 거야. 오늘 아니면 내 인생은 그대로 굳어버려. 그때였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영라의 두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떨림이 입술까지 올라왔어요. 아빠, 조용한 목소리였는데 신기하게도 그 한마디가 식탁 위 대화를 싹 끊어버렸어요. 모든 시선이 식탁 끝 막내딸을 향했어요. 왜 그러니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인데. 박진석이 눈살을 조금 찌푸렸어요. 저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해야 하는 말이 있어요. 손이 저절로 배 쪽으로 올라갔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스스로 먼저 믿게 만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빠, 나 임신했어요. 식탁 위 시간은 그 순간 딱 멈춰버렸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져 짤그랑 소리가 울리고 물잔이 덜컥거리며 기우뚱했고 약혼 상대 집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영라야.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실린 힘이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지금 뭐라고 했냐? 나 임신했어요, 아빠. 벌써 몇 달 됐어요. 그래서 이 약혼 할 수 없어요. 약혼 상대 쪽 아버지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망신입니까, 회장님? 우릴 뭘로 보시고 이런 자리를 만든 겁니까? 진정하시죠. 먼저 사실 관계부터. 법무팀이 급히 중재하려고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아버님, 괜히 흥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꼭 확인해보고. 박진석이 말하려는데 상대편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확인할 것도 뭡니까?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 입장에선 이미 수치입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의자 밀리는 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사람들 숨죽이는 소리가 한꺼번에 섞여났어요. 자리에 남은 사람들 중 제일 조용한 사람은 정작 그 말을 한 박영라였어요. 박진석의 시선이 칼처럼 날카롭게 꽂혔어요. 애 아빠가 누군데? 식탁 위를 스치는 차가운 바람 같은 질문이었어요. 영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집안 사람들은 다들 같은 얼굴을 떠올렸어요. 늘 막내딸 옆을 지키던 사람. 저택 정문 앞 검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 운전기사 이지환.
이름은 입 밖으로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두 글자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회의장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파혼과 합병 무산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사실상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병원 3층 상담실, 흰 벽, 형광등, 조용한 공기. 영란은 손을 꽉 움켜쥔 채 앉아 있었어요.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임신 아닙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어요. 알고 있던 사실인데도 입으로 들으니 이상하게 멍해졌어요. 그렇죠. 영란은 눈을 한번 감았다 떴어요. 무너지는 건지 살아나는 건지 본인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오늘 제가 여기 온 거 기록에 남나요? 보통은 진료 기록이 남죠. 무슨 특별한 사정이라도 제발이요. 그냥 일반 검사 온 걸로만 써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흐리게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의사는 잠시 그녀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지환이 재빨리 일어나 다가왔어요. 어때요? 아니래. 아무 일도 아니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감정은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말은 했잖아요, 오늘.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지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은 지옥 같아도 나중에 보면 이날이 영라 씨가 자기 인생 위에서 처음 발악해본 날일지도 몰라요. 영란은 쓸쓸하게 웃으려다가 눈물이 먼저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파혼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재벌가 약혼, 혼전 임신 스캔들로 파탄 위기, 회장 막내딸 돌발 선언에 합병 계획 빨간불, 회사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모여 수군댔어요. 역시 드라마 찍네, 그 집. 운전기사랑 엮였다던데. 진짜래? 에이 설마, 그래도 급이 있는데. 사람들 입에는 벌써 각종 버전의 소문이 올라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지환은 인사팀에서 호출을 받았어요. 이 대리 잠깐 위로 좀 올라오시래요. 회의실 문을 열자 몇몇 임원이 앉아 있었어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회의실까지 부르다니 영광입니다. 지환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분위기는 전혀 웃기지 않았어요. 본인도 알겠지만 요즘 회사가 아주 시끄럽지.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소문이 돌고 있어. 막내 따님, 아이 아버지가 자네라던데. 사실이 아닙니다. 지환의 목소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번만 묻겠네. 실수라도 했나? 없습니다.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중 하나가 피식 웃음을 흘렸어요. 재벌가 딸이 자기 입으로 저렇게 말했는데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분이 살려고 한 말이겠죠. 짧게 튀어나온 대답이었어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운전기사 주제에 말이 좀 세네. 임원 한 명이 툭 내뱉었어요. 자네를 정말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데 당분간 회사에는 나오지 말게. 당장 자르자는 사람도 많은데 회장님 체면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조용히 묻자 임원들은 눈을 피했어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자네가 회사 앞뒤로 어슬렁거리는 것보다 조용히 있는 게 서로 좋다는 거야. 사실상 나가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죠. 회의실 밖으로 나오며 지환은 생각했어요. 이 판에서는
누가 잘못했든 제일 약한 쪽부터 내쫓는구나. 그래도 어쩌겠어. 내가 붙잡아야 할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저택에서 뛰쳐나갈 준비하는 한 사람인데, 한편 저택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문을 쾅 닫으며 서재로 들어와 영란을 불러들였어요. 이제 만족하냐? 내가 한마디 던진 걸로 합병도 흔들리고 기사들도 미친 듯이 쓰고 회사 이미지 바닥까지 떨어졌다. 좋으냐고 묻는 거다. 영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좋아요. 근데 평생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옆에 서서 웃는 척하는 상상보다는 이게 덜 끔찍해요. 그게 내가 말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냐? 아빠는 책임이라는 말을 늘 회사에서만 들고 오잖아요. 직원들 책임, 거래처 책임, 주주들 책임. 근데 아빠 딸 책임은 언제 물어봤어요? 제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는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잠깐 박진석이 말문이 막혔어요. 너 하나 쓰면 다른 사람들이 편해진다. 너 하나만 견디면 다 해결된다. 계속 그 말만 들었어요. 근데 전 누구한테도 편해지지 않았어요. 제 삶에서는 제가 한 번도 편해진 적이 없었다고요. 그날 밤 영란은 결국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장을 열었지만 안에 걸려있는 옷들은 한 벌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서랍 깊은 곳에서 편한 티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스케치북과 태블릿, 그동안 몰래 모아둔 현금 봉투를 꺼냈어요. 문이 살짝 열리더니 지환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진짜 가는 거예요? 응. 영란은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금방 입가가 떨렸어요. 여기 있으면 평생 내 방에서도 손님일 것 같아서 이제 내가 주인이어도 되는 공간에서 살아보고 싶어. 갈 때는 있고요. 없으면 만들지 뭐. 처음부터 우리 집도 누가 만들어준 건 아니잖아. 아빠가 만들어냈지. 지환은 캐리어 손잡이를 대신 잡아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기사님이고 영라 씨가 손님입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숨쉬기 쉬운 대로요. 그렇게 두 사람은 거대한 철제 대문을 지나 작은 오피스텔 건물로 향했어요. 반지하 가까운 층, 낡았지만 햇빛은 잘 들어오는 작은 원룸. 문을 열자 먼지 냄새도 나고 바닥은 군데군데 긁힌 자국이 있었지만 영라에게는 그 어떤 호텔보다도 숨이 쉬어지는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와, 진짜 작다. 죄송합니다, 손님. 기사 월급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였어요. 둘 다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두려움도 섞여 있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운 공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날 밤 둘은 짐도 다 풀지 못하고 바닥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어요. 저택 앞마당에서 먹는 라면이랑 맛이 다르네. 여긴 눈치 보고 먹을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안 빼앗기잖아요. 응. 여긴 내가 선택해서 온 곳이니까 차라리 이게 더 좋아.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다 말고 영라가 말했어요. 나 이제 내 이야기 좀 그리고 싶어. 누가 정해준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인생. 내가 무릎 꿇던 자리 말고 내가 서고 싶은 자리를 그려보고 싶어. 웹툰이죠? 응. 예전에 혼자 끄적이던 거 말고 이제는 진짜로 세상에 올려보고 싶어. 숨막히는 집에서 도망쳐 나온 딸 이야기. 겉은 화려한데 안은 감옥 같은 집. 그 집에서 뛰쳐나와서 다시 자기 그림 그리는 이야기. 좋아요. 제목은 뭐로 할 건데요?
아직 모르겠어. 근데 주인공 이름은 나랑 좀 비슷하게 할 거야. 사람들이 보다가 이거 혹시 하게. 그날부터 영란은 낮에는 카페 아르바이트, 밤에는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웹툰 콘티를 짜기 시작했어요. 태블릿 위에 선이 하나씩 그어질 때마다 자기 안에 막혀 있던 말들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 집은 겉으로 보기엔 궁전 같았다. 하지만 안에서 살던 사람에게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커다란 상자였다. 척하네. 이런 글을 써넣으면서 영란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한 번만 내 편 들어보자. 적어도 이 이야기 안에서는 첫 회 업로드 날 전화기를 붙잡고 새로 올라오는 댓글을 하나하나 눌러봤어요. 댓글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딱 하나가 눈에 박혔어요. 이거 제 얘기 같아요. 집은 예쁜데 숨 막힐 때가 많아서 언제 한번 그냥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 있어요. 다음 화 꼭 보고 싶어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영란은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 같은 사람, 나뿐인 줄 알았는데 옆에서 지환이 조용히 물컵을 건네며 말했어요. 맞죠? 저 말이 저주가 아니었다니까요. 살려달라는 말이었어요. 누군가는 그걸 자기 얘기처럼 듣고 있잖아요. 모든 게 조금씩 안정되는가 싶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환이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얼굴로 원룸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이게 돌았어요. 그가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익숙한 거실이 보였어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움켜쥐고 울고 있는 한 여자. 눈 밑에는 마스카라가 번져 내려와 있었고 목은 쉬어 있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 집 그냥 통째로 망했으면 좋겠어. 나 이 집 딸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 목소리는 틀림없이 박영나의 것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났어? 영나 손이 휴대폰을 덥석 잡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그때였을 거예요. 친구랑 영상 통화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울면서 쏟아냈던 그 말들. 그 친구가 나중에 같이 보자며 장난처럼 녹화해 두자고 했던 그 영상. 아마 친구 폰에서 나온 것 같아요. 누가 빼갔는지 돈을 받고 넘겼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다네요. 영상 아래에는 이미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돈 많으니까 저런 소리도 하지.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딸이네. 나라도 저 집 딸이면 한 번쯤 저 말 해봤을 듯. 기사도 순식간에 올라왔어요. 재벌 회장 막내딸, 집 저주 영상 파문, 가짜 임신 파동이여, 저주 영상까지, 연이은 막장 행보. 영란은 숨이 막혀왔어요. 나 그냥 너무 숨 막혀서 한 말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는데 무릎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환이 옆에 앉아 말없이 등을 토닥였어요. 사람들은 앞뒤 다 자르고 이 몇 초만 볼 거예요. 근데 그날 내가 봤던 건 집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짓누르는 상황을 깨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부르는 거고요. 아빠는 뭐라고 생각할까? 결국 그 말이 문제였어요. 회사 사무실 한쪽, 비서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회장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이 집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 나 이 집 딸 아니었으면 좋겠어. 처음 봤을 땐 박진석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두 번째 봤을 때는 얼굴에서 힘이 조금 빠져나갔어요. 세 번째 봤을 때는 표정에 다른 게 섞이기 시작했어요. 분노만이 아니라 낯성, 당혹, 그리고 조금의 슬픔. 이게 우리 집 거실이야? 네. 날짜 보니 약혼 이야기 한창일 때 같습니다. 난 저런 얼굴 처음 본다. 그 말이 혼잣말처럼 튀어나왔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는 딸의 웃는 얼굴, 행사장에서의 밝은 모습, 약혼 상대와 함께 서 있는 사진 속 얼굴은 많이 봤지만 바닥에 주저앉아 목이 쉬어라 울면서 이 집을 저주하는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그날 저녁 박진석은 조용히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보자. 만남 장소는 회사 옥상이었어요. 밤바람이 서늘하게 불고 도시 불빛이 반짝이는 시간.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먼저 말문을 연 건 박진석이었어요. 영상 봤다. 알아요. 처음에는 화가 났다. 이 집을 망하라고 저주하는 딸이라니. 내가 평생 쌓아온 걸 그 몇 마디로 부정하는 것 같아서. 영란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근데 세 번쯤 더 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 집을 망하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갇혀 있는 내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 말에 영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죄송해요, 아빠. 그 말 입 밖으로 꺼낸 거 지금도 후회해요. 근데 그때는 그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이 집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것보다 그때 그 상황이 통째로 깨졌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어요. 안 깨지면 제가 먼저 부서질 것 같아서. 박진석은 난간에 손을 올려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무서웠다. 집이 망하는 게, 회사 무너지는 게 제일 무서웠다. 그래서 내가 울어도 바쁘다고 피했고, 내가 무릎 꿇어도 못 본 척 했다. 그게 가장의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속였겠지. 아빠, 저 이제 도망 안 갈게요. 가짜 임신도 저주 영상도 다 제가 친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제가 안고 살게요. 대신 앞으로는 저한테만큼은 거짓말 안 하고 살게요. 하기 싫은 거 싫다고 말해보고 무서운 거 무섭다 말해볼게요. 박진석은 문득 떠올랐어요. 드레스룸에서 딸이 무릎 꿇고 울던 모습. 그때 왜 문만 열어보고 끝까지 들어가 보지 않았을까? 가짜 임신. 짧은 한마디만 꺼냈어요. 영나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알고 있다. 임신 아니었다는 거 병원에서 확인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생각보다 전부터. 근데 인정하기 싫었다. 내 딸이 거짓말까지 해서 이 집에서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걸. 내가 그 정도로 너를 몰랐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빠, 저 지금 웹툰 그리고 있어요. 뜻밖의 말이었어요. 웹툰? 네. 숨막히는 집에서 도망친 딸 이야기. 겉은 화려하지만 안은 감옥 같았던 집 이야기. 그리고 그 집을 세운 아버지 이야기. 나도 나오냐? 네. 회사 실적표는 눈 감고도 읽으면서 딸 얼굴은 마지막 화가 되어서야 제대로 보는 아버지요. 박진석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떠올랐어요. 그럼 나도 할 일이 있네. 무슨 일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너 웹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 내가 내 마음을 처음 읽는 책이 재무제표가 아니라 내가 쓴 이야기였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 죽어도 안 했을 사람이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 또 조건이야. 내가 친 거짓말 값은 내 인생으로 갚아라. 앞으로는 내 자신에게만큼은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난 더 이상 내가 한 실수 들춰내지 않겠다. 영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속할게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속이지 않을게요. 몇 주 뒤, 회사 집무실 한쪽 소파, 박진석은 태블릿을 들고 웹툰을 읽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큰 집을 나온 딸이 작은 방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편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같이 웃고 있었어요.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 아빠 진짜 답답하다. 딸 마음 좀 봐주지. 그래도 이상하게 미워할 수만은 없는 아빠다. 늦게라도 알게 되면 그것도 다행일까? 박진석은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답답한 아빠 맞네. 그래도 조금 늦게라도 읽기 시작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야지. 한편 작은 원룸에서는 영나와 지환이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 앉은 두 사람 뒤로 벽에 붙은 콘티와 스케치들이 삐뚤빼뚤 보였어요.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들어서 마음속으로라도 이 집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영나가 묻자 채팅창에 글이 쏟아졌어요. 있어요. 지금도 가끔 그래요. 그래도 말로는 못 해봤네요. 영나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저도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숨이 막혀서 그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 말이 정말 저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 좀 봐달라. 나 지금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지환이 옆에서 웃으면서 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집이 시끄러워도, 방이 좁아도, 컵라면만 있으면 괜찮은 인생도 있어요. 가끔은 회장님 딸이 아니라 그냥 라면 먹는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더라고요. 채팅창에 웃는 이모티콘과 공감 글들이 올라왔어요. 우리 집 얘기 같네. 울컥하네요. 오늘 전화 한 통 해야겠다. 우리 애한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도 속으로라도 이 집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중얼거려 본 아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을 진짜 저주로만 볼지 아니면 제 마음 좀 봐주세요. 라는 신호로 들을지는 결국 부모인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또 혹시 여러분 자신이 젊었을 때 혹은 지금도 누군가를 향해 그 말을 마음속으로 던져본 적 있으시다면요. 오늘 밤 그때의 나에게 살짝 미안하다고 말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짜 임신이라는 거짓말 하나, 저주 영상이라는 흑역사 하나가 한 가족을 완전히 부숴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처음으로 정면에서 마주하려고 했던 날부터 이 집은 조금씩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집은 아니지만 이제는
누가 울고 있는지, 누가 웃고 있는지, 조금 더 잘 보고 있는지,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사연이 다음 이야기를 또 만들어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